예, 문법 원포인트 레슨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테마는 의문의 개념입니다. 자, 의문의 개념 자체를 수능이나 모의평가에서 묻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기준 문제로 풀게 될 2018년도 수능 문제에서 의문의 개념 자체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수능이나 모의평가에서는 이제 이 파트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 다 의문 변동의 문제가 몰리게 되고요. 의문의 개념 자체를 묻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내신 문법에서는 학교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첫 번째 문법 교과서의 앞부분에 의문의 개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특별히 좀 꼼꼼하게 봐둬야 될 파트고요.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기출 한번 된 적이 있으니까 추후에 아주 안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모든 문법의 어떤 기본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고 첫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러면 첫 번째 설명할 것은 의문의 개념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중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은 정확히 머릿속에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구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입니다. 여기서 구분이라는 말에 좀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자, 뜻을 구분한다는 말에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보면 많이 헷갈려하는 게 의문의 정의하고 형태소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합니다. 형태소의 정의를 간단하게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뜻을 가진 채소의 단위거든요. 그런데 의문은 뜻을 구분하는 소리의 단위죠. 그러니까 한 놈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 한 놈은 뜻을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의문은 뜻을 구분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고 이 뜻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이제 요 화면에 제일 밑에 보시면 채소 대립상이 있을 텐데요. 잠시 뒤에 이제 요 얘기를 해가면서 어떻게 의문이 구분되는지를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의문의 종류입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분절 의문이고요. 하나는 비분절 의문인데 분절 의문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죠.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어디고 여기까지가 어디고 여기는 자음 여기는 모음 나눌 수 있는 거. 그래서 분절 의문은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가 자음이 있고 하나가 모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막 이거 당연히 알 수 있는 이야기고 이제 그 다음 스텝에 공부를 하실 때는 자음과 모음에 분류표가 나올 거예요. 자음은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모음은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다. 수능 문법에서 이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아마 보기에서 분류표를 제시하겠습니다만 내신 문법에서는 분류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잠시 뒤에 분류표를 간단하게 설명할 때 그 부분도 눈여겨서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비분절 의문은 장단과 억양을 얘기했는데 특별히 장단을 특별히 잘 봐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대부분 다 이렇게 몰리게 되는데 자, 선생님이 지금 처음 이야기 시작할 때 의문의 개념을 뜻을 구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라고 했죠. 자, 그럼 장단하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 글자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눈이라고 쓰죠. 자, 자음과 모음만 가지고는 두 가지의 단어의 뜻이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선생님 앞에 것을 길게 발음을 해보고요. 뒤에 것을 짧게 발음을 해볼게요. 그러면 밖에 눈이와 길게 발음하면 이것은 스노우의 의미를 갖게 되죠. 반면에 눈이 아파 짧게 발음하면 아이의 의미를 갖게 된다고요.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 똑같다라고 하더라도 장단, 길게 발음하느냐 짧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구분되죠. 그러니까 장단도 비분절 의문 속에 포함됩니다. 다만 자음과 모음처럼 얼마나 길게 발음해야 되는지 얼마나 짧게 발음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명확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누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비분절 의문이라고 하고 억양은 교과서에 따라서 이게 빠져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글자를 밥 먹었어 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를 만약에 뒷부분을 억양을 올리게 되면 의문의 의미를 갖게 되죠. 네가 밥 먹었니 궁금하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걸 그냥 평평하게 이렇게 발음을 해버리면 자신이 밥 먹었다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억양도 의미를 구분하는 단위가 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얼마나 올려야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정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얘를 비분절 의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상식선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특별히 이제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장단 부분은 좀 특별히 눈여겨서 잘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변이음 얘기는 선생님이 잠시 뒤에 하고요. 채소 대립상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요거는 채소 대립상 부분은 내신이건 수능이건 의문의 개념을 묻는다 그러면 항상 나오는 문제니까 특별히 눈여겨 잘 보세요. 자, 교과서에 따라서는 채소 대립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채소 변별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말이고, 자, 얘는 뭐냐면 뜻을 구분하게 하는 의문을 가진 단어들의 쌍들을 최소 대립쌍이라고 불러요. 뜻을 구분하게 하는 의문을 가진 단어들의 쌍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만 갖다 놓고 최소 대립쌍이라고 할 수 없고, 적어도 두 개의 단어 A라는 단어하고 B라는 단어를 비교해서 이 두 가지가 최소 대립쌍의 관계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밑에 예문에서 선생님이 칼과 탈을 집어놨는데요. 자, 칼에는 자음이 몇 개인가요? 자음이 2개 있습니다. 모음은요? 1개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들어있는 칼이라는 글자 속에 들어있는 의문의 총 개수는 3개가 있는 거죠. 자음 2개, 모음 하나. 자, 똑같이 탈이라고 하는 것도 티읕, 리을, 자음 2개, 모음 하나, 3개. 자, 그런데 이 2개의 단어를 구성하는 전체 의문의 개수는 모두 똑같은데 이 3개 중에 단 1개만 달라요. 키역하고 티읕 1개만 다르죠. 자, 요런 관계를 우리가 최소 대립쌍의 관계라고 합니다. 전체 의문의 개수는 똑같은데 33, 전체 의문의 개수는 똑같은데 의문이 하나만 달라. 자, 이 1개만 달라지니까 칼하고 탈은 서로 의미가 달라지죠.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봤던 거 보세요. 의문의 개념. 뜻을 구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니까 전체 의문이 똑같은데 한 의문만 달라지니까 칼하고 탈이 의미가 구분됐죠. 이런 관계를 최소 대립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잘 들어주세요. 최소 대립쌍이 되기 위한 조건은 첫 번째는 뭔가요? 구성하는 의문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1개만 달라졌을 때. 자,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하나 더 봅시다. 자, 공은 마찬가지로 자음이 2개, 모음이 하나, 전체 의문은 3개입니다. 마찬가지로 강도 전체 의문은 3개예요. 그런데 공에서는 모음 오고 강은 모음 아죠. 3개 중에 1개만 달라요. 그러니까 공과 강은 의미가 구분됐죠. 고로 얘들도 최소 대립쌍의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세 번째예요. 내신 문제에서는, 물론 수능 문제에서는 이렇게까지 좀 쪼잔한 문제 안 내겠습니다만 내신 문제에서는 정말로 많이 물어보는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일단 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방은 의문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답변해 보시죠. 당연히 3개죠. 당연히 3개예요. 자, 그 다음에 앙이라는 글자는 의문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몇 개예요? 3개라고 말했다면 함정에 빠진 겁니다. 3개가 아니죠. 얘의 의문의 개수는 2개입니다. 왜냐하면 초성에 오는 이응은 음가가 없는 거죠. 만약 선생님이 이 글자를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한테 이 글자가 뭐냐라고 물어도 여러분들은 앙이라고 발음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오는 초성에 오는 이응은 그냥 체계상 져주는 것이지 발음하지 않는 이응이기 때문에 얘는 음가가 없는 거라고요. 고로 얘의 의문의 개수는 앞에 초성이 없어요. 초성이 없고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2개짜리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이건 살펴볼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전체를 구성하는 의문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는데 이미 이게 다르니까 최소 변별상의 관계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신 시험 문제에서는 가장 흔한 문제예요. 다음 중 최소 변별상의 관계가 아닌 것을 골라봐라. 그러면 지금 보신 것처럼 초성에 이응이 오는 놈으로 가장 많이 문제를 내니까 얘를 주의해서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하나 빠뜨린 게 있죠. 변이음 얘기합시다. 자, 변이음은 일단 결론을 적어놨는데 얘는 독립된 의문이 아닙니다. 자, 바로 위에서 의문의 종류에서 분절 의문, 비분절 의문이 있었죠. 변이음은 분절 의문에도 비분절 의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똑같은 의문이 동일한 의문인데 얘가 놓이는 환경에 따라서 발음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고기로 해볼까요? 고기. 자, 고기라는 글자가 있다고 하고요. 여기 나오는 기역하고 여기 나오는 기역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런데 실제로 발음을 해보면 앞에 있는 기역은요, 무성음이에요. 무성음.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뒤에 있는 기역은 유성음으로 발음이 됩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무성 자음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 끼면, 자, 제일 앞에 오는 기역은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지 않죠? 그냥 모음 앞에 있어요. 그런데 뒤에는 요거, 고기의 뒷글자에 있는 기는, 여기 요거네요. 뒷글자에 있는 기는 오하고 이 사이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오라고 하는 모음하고 이라고 하는 모음 사이에 기역이 들어있다고요. 그러면 얘는 원래는 무성음인데 이러한 음운 환경에 놓이게 되면 얘는 유성음이 돼버려요. 좀 어렵죠, 그죠?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발음은 분명히 다르다고요. 앞에 있는 기역하고 원래 기역은 무성음이거든요. 무성음인데 얘가 모음 사이에 놓이게 되면 유성음으로 발음이 달라져. 이런 것을 변이음이라고 해요. 자, 원래는 무성음인데 이런 상황에서 유성음으로 바뀌어서 이런 것들을 변이음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말에서는 유성음과 무성음을 잘 구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변이음은 발음은 다르지만 독립된 음운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의 모든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거 이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요. 변이음은 독립된 음운이 아니다. 이 변이음이라는 것은 원래는 무성음인데 놓이는 환경에 따라서 유성음으로 바뀐 것이다. 예문은 고기 같은 거 하나 정도 기억해 두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보죠. 그 다음 먼저 설명할 것은 자음 체계를 먼저 설명을 할 텐데요. 자음이라고 하는 것은 발음할 때 조음 기관의 방해를 받고 나는 소리, 조음 기관의 장애를 받고 나는 소리를 자음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반대로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음 기관의 방해 없이 나는 소리가 모음이겠죠. 자, 그러면 밑에 표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외우지 않아서 그렇죠, 그죠? 그런데 저는 가능하면 이 표는 좀 외워두기를 바랍니다. 유치하게 우리가 중학교 때 이제 이 표의 제일 밑에 보시면 비음하고 유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비음은 미음, 니은, 이응이 있고 유음은 리을이 있죠. 요 두 가지는 일단 요거는 좀 기억하세요. 비음과 유음은 우리말에서 울림 소리입니다. 이거 왜 기억하라고 하냐면 울림 소리를 다른 말로 유성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모든 자음은 전부 다 무성음이에요. 모든 자음은 전부 다 무성음이라고. 그런데 자음 중에서 요 4개, 비음에 포함되는 3개하고 유음에 포함되는 1개, 요 4가지만 유성음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문법 사항들을 써먹을 때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 4가지는 중학교 때 가르친 적이 있어요. 우리말에서 자음의 울림 소리는 뭐가 있느냐? 노란 양 말이 있다.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미음. 기억나죠, 그죠? 기억날 텐데, 선생님 이 표 자체를 여러분들한테 고등학생이 됐고 이제 수능을 보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유치하게 막 이렇게 외우라고 시키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시고 익숙하게 자주 보시고 머릿속에 이 표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수능을 보는 친구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문의 개념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보기에 이 표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볼 가능성은 없으니까 굳이 외워야 되나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만 뒤에 같이 오늘 볼 표준 문제를 보시면 알 거예요. 이 표를 외우고 있으면 수능 문제는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시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득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외워두는 게 좋고 나중에 어떤 문법 규정 같은 걸 볼 때도 이 표 자체를 써먹을 때가 좀 있으니까 봐두는 게 좋은데요. 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다 말씀할 수는 없고 자, 일단 자음을 분류하는 기준, 뭐든지 외울 때는 분류 기준을 보셔야 돼요. 하나는 조음 위치, 자, 발음되는 발음 기관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5가지로 구분했죠. 입술, 잇몸,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목청 소리까지 5개로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준은 조음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음의 분류 기준은 조음 위치하고 조음 방법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요. 자, 조음 방법은 다시 또 5가지죠. 파열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파열음이라고 외우지 마시고요. 정의를 기억하셔야 돼요. 허파에서 숨을 참았다가 그 숨을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를 파열음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3가지가 있죠. 그죠? 부, 드, 그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각각의 파열음에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인데 이렇게 갈수록 소리의 성질이 점점 센 성질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파찰 말하기 전에 마찰을 먼저 말할게요. 마찰음은 목구멍에서 발음이 될 때 목구멍에서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소리인데 얘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옷이 있죠. 그 다음 또 하나는 히읗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우실 때 이미 노란 양문을 외우고 있을 거고요. 파열음은 이런 건데 파열음은 그드부가 있다. 그 다음에 마찰음은 이런 건데 얘는 시옷과 히읗이 있다. 그럼 1개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파찰이 남는다고요. 파찰은 뭐냐 하면 파찰은 마찰음의 성질과 파열음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에서는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즈 밖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실게. 파열음하고 파찰음은 3가지 단계로 구분되어 있죠.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그 다음 마찬가지로 파찰음도 예사, 된소리, 거센소리 3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찰음은 예사소리하고 된소리는 있으나 거센소리는 없죠. 당연한 겁니다. 시옷의 거센소리는 뭘까요? 없어요. 그죠? 없단 말이야. 그 다음에 히읗의 거센소리는 뭘까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히읗에 된소리가 있나요? 히읗은 된소리도 없습니다. 자, 일단 이런 것 정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고 한번 좀 집중해서 보시면 금방 외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선생님이 넘어가기 전에 그냥 한마디만 말하자면 여기서 파열음이 뭐냐 이거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비음과 유음이 뭐냐 이 두 가지는 좀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추후에 음운 변동 문제를 풀 때 써먹을 경우가 많이 있을 거니까 이 부분은 좀 눈여겨봅시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그 다음 모음의 체계가 나옵니다. 모음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단모음이고요. 하나는 이중모음입니다. 자, 일단 단모음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발음을 할 때 발음을 아무리 길게 해도 입술의 모양이라든가 입모양, 입술의 모양이라든가 혹은 혀의 위치가 아무리 길게 발음해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중모음 반대겠네, 그지? 길게 발음하면 입의 모양이나 입술이나 입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화하는 것을 이중모음이라고 불러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이제 아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는 아무리 길게 발음해도 우리는 아라고 발음합니다. 단모음이라고요. 그런데 밑에 있는 야를 좀 볼까요? 야를 발음하면 야가 어떻게 되냐면 이야처럼 되죠. 이 플러스 아처럼 들린다고요. 자, 그러니까 혀의 위치가 이에 와 있다가 아로 가겠죠. 그래서 입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중모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에서는 단모음은 10개, 이중모음은 11개가 있어요. 자, 이중모음 부분을 조금 좀 부연 설명해 볼게요. 자, 야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이 앞에 이 플러스 아라고 했죠. 근데 이 이를 잠깐 볼까요? 단모음에도 이가 있죠. 단모음에도 보시면 이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근데 얘는 단모음에 포함되는 겁니다. 혼자 독립해서 발음할 수 있다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오이. 오이에 아까 선생님이 금방 초성에 오는 이응은 없다고, 음가가 없다고 그랬죠. 이라고 하는 요 글자는 얘 혼자 단독으로 발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모음은 혼자서 단독으로 발음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야에 나오는 다시 밑에 있는 걸 보세요. 요 이는 형태는 똑같습니다만 실제 위에 있는 단모음 이하고 발음이 똑같지 않아요. 얘는 다시 말하면 혼자서는 발음이 안 돼요. 항상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함께 발음되는 것이라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반모음이라고 부릅니다. 반모음 혹은 같은 말로 반자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요즘 교과서는 전부 다 반모음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뒤에 오는 아는 위에 나오는 단모음하고 똑같습니다. 단모음. 그러면 우리가 이중모음을 정의할 수 있어요.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이중모음의 정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글자들을 보시면은요, 다 뭐 이 같은 것들, 요거 보세요. 와. 와는 어떻게 돼 있나요? 와는 오 플러스 아겠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오는 반모음이에요. 반모음이고 여기 나오는 아는 단모음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반모음의 종류는 이가 있었죠? 지금은 어때요? 오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말에서 반모음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가 있고요. 하나는 오 혹은 형태에 따라 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할 때는요. 이렇게 위에다가 반달 모양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발음 기호로 그냥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반모음은 이중모음을 발음할 때 함께 발음되는 소리인데 독립된 음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만 더 얘기하고 갈게요. 자, 일단 다시 위에 단모음을 좀 봐주세요. 단모음에서 외하고요, 위. 자, 요 두 가지는 분명히 단모음이죠, 그죠? 단모음이란 말. 근데 이 두 개는 현대인들이 이중모음처럼 발음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요 두 개는 이중모음으로 단모음이지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해 주는 모음입니다. 이것도 하나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일단 그러면 단모음하고 반모음 대충 이런 게 있다 알아두시고 시험 문제 실제 내보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건 뭐냐면요. 얘예요. 단모음에서 애하고 애입니다. 형태를 보면 얘들은 왠지 이중모음처럼 보이죠. 단모음이에요. 일단 눈여겨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원포인트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준비는 다 끝났는데요. 아까는 분명히 선생님이 이렇게 자음 체계를 만들어줬죠. 근데 모음 체계는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뒤에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시죠. 이게 2018년도 수능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자, 일단 문제부터 먼저 보고요. 자, 보기에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인데 의문의 개념 묻는 문제입니다. 그중에 특히나 모음의 체계를 묻는 문제인데 자, 일단 보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채소 대립상이란 자, 일단 채소 대립상의 정의부터 시작합니다. 채소 대립상이란 하나의 소리로 인해서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금방 공부했던 거 기억이 나요. 전체 의문의 개수는 똑같은데 한 개의 의문만 달라지는 경우 그 경우를 채소 대립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가령 채소 대립상 살과 쌀은 시옷과 쌍시옷으로 인해 뜻이 달라지는데 이때 시옷과 쌍시옷은 의문의 자격을 얻게 되죠. 자, 이게 채소 대립상을 만드는 목적이죠. 의문이 뭔가를 분별해내기 위해서 채소 대립상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채소 대립상을 이용해서 의문을 추출하면 의문 체계를 수립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 고유어들을 모은 A에서 채소 대립상을 찾아서 의문들을 추출하고 이게 첫 번째 조건이네요. 일단은 채소 대립상을 찾아서 의문들을 추출해야 됩니다. 추출하고 그 의문들을 B에서 확인해 보자. 의문들을 B가 하면 모음 분류표인데요. 여기서 확인해 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첫 번째 접근해야 될 조건은 일단 주어진 단어에서 채소 대립상을 찾아내는 거죠. 선생님이 지금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풀어보라고 시켜도 금방 풀 문제인데 굳이 이렇게 하나하나 보는 이유는 문제를 풀어내는 문제에 접근하는 순서를 가리키기 위한 겁니다. 보기가 아무리 우습게 보여도요. 절대로 보기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보기 속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될 단계들을 제시하거든요. 첫 번째 단계가 대립상을 찾아서 의문들을 일단 추출하는 것.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의문들을 모음 분류표를 보고 하나씩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제시한 단어가 뭐가 있냐면 시리부터 시작해서 모루까지 7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뭘 해보라 그랬죠? 채소 대립상을 찾아보라 그랬죠? 해봅시다. 여러분 해보세요. 자, 시리하고 뭐가 대립상인가요? 전체 의문은 다 똑같은데 한 놈만 다른 거. 그렇죠? 소리가 다르네요. 그죠? 그러면 뭐가 다른 거죠? 시리에서 위하고 소리에서 오하고 이 두 개가 달라지니까 뜻이 달라졌어. 얘와 얘는 의문인 거죠. 그죠? 시리하고 소리는 채소 대립상의 관계이고 이 대립상을 통해서 위하고 오는 한 개의 독립된 의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다시 마루하고 그러면 같은 관계에서 있는 게 뭘까요? 마루는 머루랑 똑같네요. 그러면 마루는 아 하나가 달라졌고요. 머루는 하나가 달라진 겁니다. 똑같이 구실하고 뭐가 대립상인가요? 구슬하고 대립상이죠. 구실의 이하고 구슬의 의하고 대립상이에요. 한 놈이 남았어요. 모래가 남았는데 얘는 다른 놈하고 짝을 지을 게 없으니까 얘는 채소 대립상의 관계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찾은 의문들은 몇 개인가요? 위, 아,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빼먹었네요. 꽃까지 이렇게 6가지의 의문이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충족했어요. 채소 대립상을 찾고 거기서 의문들을 추출해냈습니다. 자, 이걸 이제 뭘 가지고 풀 거냐면 밑에 보시면 모음 분류표가 있습니다. 단모음의 체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좀 오늘 처음 보는 거니까 물론 대부분 다 알겠지만 오늘 처음 보는 거니까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아는 척 해볼게요. 일단은 분류 기준부터 보셔야 돼요. 분류 기준이 첫 번째가 그 모음이 발음될 때 혀의 앞에서 발음되느냐 뒤에서 발음되느냐. 혀의 앞에서 발음되면 전설 모음이라고 하고요. 혀의 뒤쪽에서 발음되면 후설 모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 평평해지는 걸 평순 모음이라고 하고요. 입술의 모양이 동그래지는 것을 원순 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설 모음에도 평순과 원순이 있고 후설 모음에도 평순과 원순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기준은 뭐냐면 혀의 높낮이입니다. 그 모음을 발음할 때 혀가 최고점에 왔을 때 그 최고점이 가장 위냐, 그러니까 입의 천장에 붙어 있느냐, 아니면 중간쯤 왔느냐, 아니면 가장 밑에 왔느냐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당연히 이제 입을 벌리는 크기는 저모음이 혓바닥이 가장 밑에 와 있으니까 이게 가장 입을 크게 벌리게 될 거고요. 저모음이 가장 입을 작게 벌리게 될 겁니다. 자, 이거 분류 기준이 뭔가요? 3가지죠. 혀의 앞뒤냐, 입술의 모양, 혀의 높낮이. 하나 물어볼까요? 자음의 분류 기준은 뭐였었어요? 그렇죠.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이었어. 항상 뭔가 표를 외울 때 분류 기준부터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표를 갖다 놓고 우리가 아까 찾았던 6개의 의문을 한 개씩 대입시키시면 돼요. 다시 그러면 해봅시다. 마지막 이제 학생의 탐구 내용.
추출된 의문들 중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앞에 나와있던 표하고 우리가 이제 찾아놨던 그 단어들을 한 화면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그냥 집어넣어놨는데 요거를 비교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천천히 할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까 우리가 6개의 의문을 추출해냈었죠. 그죠? 자, 그러면 그 의문들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리에서 위하고 소리에서 오가 있었어요. 그죠? 시리에 위하고 오, 그 다음에 마루에서 아하고 머루에서 어가 있었고 구실에서 이가 있었고 구슬에서 의가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추출해낸 최소 대립상을 통해 추출해낸 의문들이고 얘를 이 모음 분류표에 집어넣어서 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자, 문제는 옳지 않은 걸 찾는 겁니다.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번, 2개의 전설 모음이라고 했어요. 자, 전설 모음이 2개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뭐가 있어요? 위하고 이가 있죠. 1번은 일단 조건을 충족합니다. 자, 2번 2개의 중모음이라고 했네요. 자, 2번 2개의 중모음이 뭐가 있나요? 그렇죠. 오하고 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3개의 평순모음이라고 했어요. 자, 3개의 평순모음 찾았어요? 뭐 있나요? 이, 으, 어, 아가 있죠. 그죠? 이가 있고 아가 있으니까 3개가 아니라 4개네요. 답은 일단 3번입니다. 그럼 4번도 맞아볼까요? 3개의 고모음 뭐가 있어요? 이, 위, 으가 있죠. 그죠? 요거는 이, 위, 으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4개의 후설 모음, 혀의 뒤쪽에서 발음되는 후설 모음이 4개라고 했는데 뭐가 있을까요? 오가 있네요. 그죠? 오가 있으니까 답은 3번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수업을 정리하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틀린 사람이 있을까요? 글쎄요. 선생님 생각에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구나 다 맞출 이런 문제를 그 아까운 수능 시험지를 사용해서 왜 낸 걸까요, 이거? 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모음 분류표가 모든 교과서에 다 있고요. 이 해에, 이 출제되는 해에 EBS에도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표를 머릿속에 딱 정확히 집어넣은 학생은 이 문제 푸는데 몇 초 안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했던 것처럼 이 표가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하나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었을 거라고요. 아마도 선생님 생각에는 출제하는 사람들이 물론 학생들한테 의문의 개념이 뭔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낸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보다가는 문제 전체를 설계할 때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를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정리하면서 앞에 설명했던 의문의 기본적인 이론들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수고스럽지만 자음 체계표와 모음 체계표를 함께 알아두는 것이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